어느 한적한 마을에 이상한 마당이라는 별명을 가진 집이 있었다. 이 집의 주인장은 필라는 은퇴한 물리학자로 그의 마당에서는 언제나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마당에서 발견되는 예측 불가능한 현상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고, 필라는 이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 설명적 추론의 보수로 불리던 하모니 이론을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필라는 마당이 뜬금없이 젖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늘은 맑았고 마을의 일기예보에서도 비 소식은 전혀 없었던지라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여느 때처럼 이 상식의 미스터리를 풀고자 필라는 하몬의 설명적 추론을 통해 이 사건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첫 번째 가설은 단순했다. 누군가가 밤사이 필라의 마당에 물을 뿌렸다는 것이다. 필라는 이 가설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었고 펜스가 마당을 둘러싼 만큼 사람이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래서 이 가설의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두 번째 가설은 자연현상을 통한 것이었다. 그날 밤 이슬이 유난히 많이 내렸다는 것인데 문제는 마당뿐만 아니라 주변 나무나 잔디까지도 극히 건조한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이슬이 마당에만 집중적으로 내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으며 필라는 이 가설도 기각했다. 세 번째 가설은 마당 아래의 물이 흘러 마당을 적셨다는 것이었다. 필라는 마당의 지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불러 지질 검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 그 어떠한 물줄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여러 조사 끝에 필라가 마침내 고려한 가설은 더 상상력이 풍부했다. 바로 마당 아래에 숨겨진 비밀, 수조가 존재하고 이 수조의 배관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필라가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불러 수색 장비로 대면 땅속 깊은 곳에 오래된 수조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수조는 오래전에 사용되고 폐기된 시설의 일부분이었으며 배관의 노후로 인해 분명 휘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얽히고 설킨 미스터리는 결국 하모니 설명적 추론 덕분에 해결되었다. 필라는 이 경험을 통해 설명적 추론의 힘을 몸소 느꼈으며 하몬의 이론이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쓸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필라는 그의 특별한 추리, 능력 덕에 새로운 별명을 얻었다. 그는 이제 마을 탐정 필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다. 필라는 마을의 모든 미스터리를 하모니 설명적 추론을 통해 밝혀내며 마을의 평화를 지켰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니 그렇다고 아주 먼 옛날은 아닌 믹스처 커피 대신 아메리카노가 대세가 된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한 조용한 시골 마을의 가치에 대해 별로 생각해본 적 없는 한 청년 민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루하루 일상에 도전해 치여 사는 전형적인 농부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의 노동과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가 나오느냐 마느냐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가치계층론이라는 철학적 모험의 기회를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수는 오랜만에 시내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시의 번화가를 둘러보다 가도서관에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맥스 셸러의 책을 발견하게 되고 왠지 모를 떨림에 책을 펼칩니다. 책 속에는 가치계층론이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고 민수는 단숨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민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적 쾌락, 그건 1분 뒤면 사라지는 라면, 눈물 같은 것 아닌가? 그는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른 감각적 쾌락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민수는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했던 소소한 웃음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는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막내 조카가 뛰놀 때 느끼는 무조건적인 사랑, 닭, 구운 빵을 마을 이웃과 나눌 때의 포근함, 그런 게 더 높은 가치인 걸까? 그러다 민수는 갑자기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무늬 앞치마를 새로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일상의 작지만 깊은 가치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민수는 셸러가 말한 감정이 가치 인식에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그는 마치 세계 최고의 철학자가 된 것처럼 아내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김치찌개에 든 두부 하나에도 가치가 있어. 그것도 마치 뭐랄까? 가치 계층? 그런 거 말이야. 그의 아내는 그저 피식 웃으며 보기는 언제나 그 계층의 최선이겠지? 하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후로 민수는 가치 계층을 되새기며 각종 일상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감각적 쾌락일 뿐이야. 이건 더 높은 가치지. 아, 이건 삶의 가장 깊은 가치일지도 몰라. 그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질 때면 이 상황이야말로 감각적 기쁨에서 더 나아가 삶에 충만함을 주는 깊은 가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셸러의 가치 계층론을 이야기하게 되어 모든 마을 주민들이 매순간의 기쁨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치에 대한 깊은 사고를 통해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것이라도 가슴 벅찬 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엔 웃음소리가 넘쳐났으며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따스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론이 단순한 철학에서 한 마을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민수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가끔 내 삶 속의 가치를 찾아보면 그 안에 이미 철학자가 있더라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양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매우 특별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극심한 갈등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의 첫날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이 쏟아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학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자의 인사성을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사람들은 일순간 웅성거렸습니다. 공자의 인이란 개념이 그들 모두에게 익숙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학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자는 인을 인간다움과 자비, 사랑의 실천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자는 우리가 끊임없이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마을이 조화를 잃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마을 주민들은 이 젊은 학자의 조언을 귀담아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매일 저녁 모임을 열어 그날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고충과 생각을 털어놓았고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갈등은 점차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인이 단순히 도덕의 이념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롭게 돌아갔고 그 젊은 학자는 마을의 감사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 전해졌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이 작은 마을의 경험을 통해 인의 실천이 어떻게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지를 배워갔습니다. 결국 공자의 사상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인간관계에 실질적인 가치를 더해주는 살아있는 지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썰이 전하는 것은 공자의 이 결국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한 이론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와 헌신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인류애와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성선설의 진실성을 실험하기 위해 한 노학자가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외부로부터 고립된 지 오래되어 사람들의 본래 성향이 무엇인지 관찰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노학자는 이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사람들의 일상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며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첫째 날, 노학자는 마을 중심에서 조그마한 시장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 구석에서 한 아이가 작은 사과를 몰래 훔쳐가는 순간을 목격한 노학자는 사람들이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장 상인이 아이를 붙잡는 대신 환한 미소로 다가가 그 아이와 사과를 나누어 먹으며 함께 웃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노학자는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주장을 떠올리며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따뜻하게 채워주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노학자는 마을의 한 공동우물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길을 지나던 사람이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고생하는 할머니를 보고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그녀를 도와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자연스럽게 돕는 것이 일상인 듯 보였습니다. 이 또한 성선설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한 노학자는 인간은 본래 타인에게 베풀고 돕고자 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금 확신했습니다. 셋째 날, 마을에서는 대보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는데 각 가정이 준비한 음식을 마을 중앙에 모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축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젊은이가 자신의 몫을 아이들에게 양보하고는 옆에서 그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노학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는 맹자가 언급한 인과 예의 구체적인 발현이며 사람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배려와 겸손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인 넷째 날, 노학자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현명한 노인들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에서 그는 각자의 주장을 펼치되 다른 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욱 나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르익은 지를 활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학자는 이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신념을 한층 더 붙였습니다. 마을을 떠난 노학자는 그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맹자의 성선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인간 생활 깊숙이 자리잡은 진리라고 주창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본성을 신뢰하고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학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사람들은 본인의 내면에 깃든 선한 본성에 깨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편의 길고 흥미로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맹자의 성선설을 일깨워주며 인간 본성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만든 것입니다.